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봉건사회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 봉건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봉건사회의 본질을 개인거래 방식의 분배, 또 계약사회,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계약사회, 자유주의 사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뭐라고 그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 또 게다가 요즘엔 특히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개념들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봉건사에서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 선전하는 것만큼 인간을 자유롭게 할까? 봉건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봉건사회에서 영주들이 그 당시의 생산수단인 토지를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서 독과점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농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인 자본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가? 자본가들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본가들이 다 자본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으니까 어떡하는가? 자본가가 요구하는 대로 불리한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일하라 라고 하는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이제 곧 나오게 될 때 근대국가에서는 어린아이가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계약의 이름으로 봅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국가 권력과 지방 영주의 지배의 관계가 기란관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 권력과 재벌들의 경제력, 계약에 의한 권력과의 관계가 기란관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권력이 아주 힘을 잃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은 누가 사회적 약자들을 지배할까? 당연히 재벌, 힘 있는 사람, 자본가들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란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정의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국가가 국민을 지배에 속해서도 안 되고 경제 권력,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서민 대중을 지배해서도 안 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많이 비판을 받아왔 신자유주의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1970, 8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이념인데 원리는 뭔가? 국가는 힘을 빼라. 자유주의가 우선한다. 자유주의 우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가야지만이 정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봉건사회로 돌아가자. 계약사회로 돌아가자. 계약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독과점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봉건사회가 갖는 폐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외세가 침략할 때 봉건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봉건사회는 뭐예요? 시장을 독점한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봉건 영주 몇몇 사람들이 조선 백성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극화돼서 영주들, 지주들과
그 다음에 소작인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 나눠져 있다. 양극화되어 있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이의제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작민과 지주들을 서로 이간해서 싸움을 붙여서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봉건 지주들만 외세가 지배한다면은 나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봐요. 우리나라의 가령 삼성, 현대, SKT 몇몇 재벌들, 십몇 개의 재벌들을 중국이 와서 자본으로 지배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 왕서방 세상 아닐까요? 그러면은 국가가 무슨 힘이 있을까? 국가가 그 왕서방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실제로 구한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한말 때 일제가 대한민국을, 대한제국, 다시 말해 조선을 먹어가는 방법이 뭐였을까?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나? 봉건 지주들을 손아귀에 넣었단 말이죠. 이완용이 그 역할을 한 거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 눈 떠보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의병이 일어났잖아요.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의병이란 말이에요.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뺏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전쟁터로 나갔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하고 싸웠나요? 일본 군사들하고 싸웠나? 아니지. 우리나라 조선의 관군들하고 의병이 싸워야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양극화가 위험한지, 계약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안전할까? 지금 보면 몇몇 재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재벌들이 만일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자칫 친중이나 친일로 넘어갔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국가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라고요. 우리 헌법소설에 써놨잖아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이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계약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중세 조선 중기 후기에서 있었던 그 봉건 사회의 폐해, 그거를 우리가 헌법에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놓고 있느냐? 우리 헌법은 뭐라 하냐? 헌법 아직도 있는데 121조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써놨다고. 이 뜻이 뭔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가지 말자는 뜻이라고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뜻이라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봉건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 국가가 경제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고 규제해줘야 된다라는 걸 뜻한다. 이게 중세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